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질은 동일하고 개인부터 사회까지 모든 행위하는 주체는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벤담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조카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의 이런 양적 공리주의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은 공리주의를 한층 성숙하게 만든 밀의 질적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자인 밀의 가장 대표적인 저술은 자유론인데요.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요? 이 관계 역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공리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인 밀은 벤담의 옆집에 사는 이웃집 조카였습니다. 밀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이요, 벤담과 아주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밀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인연 때문에 벤담의 집을 드나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벤담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요, 그냥 밀이 공리주의자가 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밀도 벤담처럼 쾌락과 고통에 인간의 행위가 기초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밀은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량의 저질 쾌락보다는 소량의 고질 쾌락이 낫다고 믿었던 거죠.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는 이런 밀의 발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동등하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공리주의 비판자들이 만약 벤담이 말하는 것처럼 쾌락의 질이 똑같다고 여긴다면 밥 먹고 똥만 싸는 돼지와 인간이 다를 게 뭐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를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하자 밀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인간들이 돼지들 정도의 쾌락밖에 즐길 줄 모르는 존재냐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돼지냐는 거죠. 밀은 인간들은 돼지들과 다른 쾌락을 즐길 줄 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더 상위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상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기억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정교과서였거든요. 그때 실제 이런 구절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낫다. 만족스러운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그렇다면 질적 차이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는 양자를 모두 경험한 사람의 판단과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인정된다는 거죠. 밀은 현명한 판단자들의 근거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숙고된 경험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숙고된 경험이 선호에 서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런 숙고된 경험을 하는 주체가 오롯이 개인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행복의 판단자는 개인이다는 벤담의 원칙을 사실상 충실히 물려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벤담이 준 기준을 잘 물려받으면서도 벤담이 소홀히 했던 개인의 숙고된 경험이란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서 효용의 질적인 측면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밀은 왜 이렇게 개인이 지니는 숙고된 경험을 강조했던 걸까요? 사실 밀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면 실제 왜 밀이 이런 개인이 숙고하는 그런 경험을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는요, 매우 유명한 철학자인 제임스 밀이었습니다. 제가 매우 유명하다고 했지만요, 사실 저도 이런 구분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임스 밀은 좋은 철학자지만 탁월한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임스 밀은 아들 존 스튜어트 밀을 정말 탁월한 학자로, 철학자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아들 밀이 어렸을 때 보여준 이 천재적인 그런 능력도 제임스 밀이 이런 욕심을 낼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밀은 이 아버지 밀의 엄격한 교육 아래 자라났다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릴 때부터 영재하고 피아노하고 태권도하고 온갖 학원에 다 다니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엄격한 교육과 통제 속에서 자라나듯이 밀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가한 교육의 강제성 탓인지요. 젊은 날의 밀은 소위 슬럼프라는 걸 겪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엄청난 슬럼프를 겪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밀을 이런 슬럼프로부터 탈출시킨 게 바로 시였습니다. 밀은 워즈워드와 같은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활력을 얻었고요. 나아가 인생의 철학적 동반자였던 엘리엇이란 여성과 사랑에도 빠지게 됩니다. 불행히도 사실 그 엘리엇이라는 여성이요, 유부녀이긴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늘 플라톤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엘리엇의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결혼해서 마지막까지 인생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20년 기다렸대요. 이 여인이 나중에 밀이 자유론을 쓸 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실제 밀은 이 자유론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엘리엇이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 모든 쾌락이 똑같았다고 믿었다면 이런 무모한 사랑의 관계에 밀은 빠져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에게는 워즈워드의 시가, 엘리엇과 나누는 대화가 삶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왜 밀이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믿었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것도 숙고된 경험이 질적 차이를 준다고 한 까닭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밀의 질적 공리주의는요, 경험에 의한 숙고된 판단에 근거한 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위에 가치가 개입되어서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가 더욱 많은 쾌락을 준다, 이렇게 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밀은 지성과 감성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었고요. 덕은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덕을 그 자체로 추구한다라는 것, 사실 개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반적 원칙으로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조지 무어와 같은요, 미학적 공리주의자들은 덕성, 사랑, 진리, 지식, 미 등은 쾌락과 무관하게 본질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최상의 선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미래 공리주의가 어떻게 자유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밀은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최대의 효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의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밀의 자유론의 원 제목은요, on liberty인데요. 밀은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를 다루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아니다. 이 책은 그보다는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와 권력의 다툼은 역사가 시작된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기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 힘을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쓸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을 억누르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로서는 한시도 그 발톱과 불의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최고 권력자의 발톱과 불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바로 자유라고 불렀다. 여러분이 아는 자유랑 되게 다르죠. 뭔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의 핵심은 뭐냐?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제한하는 것. 권력을 제한할 때 사회적 공리가 제대로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도 미리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무위해성의 원칙입니다.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군가가 자유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만 오로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밀의 자유의 원리는요, 한 개인의 자유의 추구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자유의 추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이 개인의 자유에 상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구절로 밀의 자유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타자를 해한다라는 위반의 명백성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가 함부로 정의롭지 못한 원리를 남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듯이 어떤 정의롭지 못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밀은 이런 조건 하에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가 적용되는 세 가지 기본 영역을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내면 의식의 영역으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 의견과 주장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이 자신의 개성을 누릴 수 있는 자유, 개별성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발상과 양심이 개성을 만들고 이런 개성을 지닌 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집단까지 만들 수 있어야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확대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효용을 만들어낸다. 이런 멋진 발상 아래 밀은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중심에 개인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개인은 사려 깊은 숙고를 할 줄 알고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도 타자에게 해를 입히려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밀은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의견도요, 아주 중요시했는데 이 때문에 개방된 토론과 논쟁이 자유를 지키는데 가장 소중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런 밀의 입장을 잘 드러내는 한마디 말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 윤일병 사망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공익제보로 세상에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 학교의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참여연대는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나 전화 서울 723-5302, 723-5302로 연락 주십시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